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대망의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수의 고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고수의 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좀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좀 새로운 구도로 이렇게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총선 특집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방송이에요. 총선 전 마지막 방송이죠. 총선 전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평소보다 한 분의 고수를 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자리 구성이 이렇게 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금 아직 두 고수님 카메라 안 잡고 있는데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배땡땡 고수님 출연 요청을 강력히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광화문 앞에 동아면세점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포옹을 하면서 나 좀 다시 출연시켜줘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오늘 오셨고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 고재석 기자, 고재석 앵커를 만났는데 그때 광화문에서의 포옹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광화문 연가다. 네. 라라라라 라라라 자제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날 되게 추웠어요. 그러니까요. 추웠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얼주가 합니다. 그때 광화문에서 고재석 기자를 껴안으면서 격정적으로 이문세도 생각났고 그것도 이영훈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영훈 작곡가 또 우리 제 아버지세요? 아니 성이 다른데? 공원묘지에 같이 또 묘지에 같이 계시다고. 그래서 산소에 가서 이제 성묘할 때 지나가다 보니까 고이 이영훈 작곡가가 그러면서 고재석 기자와의 이 광화문 연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조짐을 천기를 느꼈죠. 예. 그래서 그날은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더니 오늘은 더워 죽겠는데. 따뜻하고 더운데 따뜻한 음료를 드셔서 제가 어느 갈피를 잡아야 근데 될지. 이 요즘에 뭐 의료 공백 파장 얘기합니다만 제가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또 술 친구인데 그분들 말씀이 따뜻한 걸 먹어야 좋다. 따뜻한 걸 먹어야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차면 안 된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얼음에 담근 소맥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야 도대체? 지금 이건 괜찮대요. 기분 좋게 마시면 다 괜찮다. 다만 근데 건강하다기보다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벤티로 드시는 분 처음 봐가지고 괜찮으신 거죠? 그렇죠. 뭐 차는 벤츠가 하는데도 커피는 벤티를 해요. 역시 대단한 말빨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른 고수님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땡땡 고수님 소개할 텐데 이분은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님이세요. 근데 저희 신동아 필자신데 정치글만 쓰세요. 그래서 경제연구소 소장이신데 왜냐면 그만큼의 정치에 박식하기 때문에 요새 가장 각광받는 정치 평론가로 방송에 많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요새 논객으로 굉장히 방송에 많이 나가고 계신데 좀 많이 바쁘시죠? 네, 뭐 바쁘다 말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저희 계열사인 채널A에 출연하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출연하고 오시고 시간이 많이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에 이미 회사에 오셔서 아침 일찍 출연하는 거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일찍 출연하셔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네. 제가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최병천 소장님은 이기는 정치학 역저죠. 아까도 뭐 우리가 휴게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의 전문가죠. 전문가. 전문가들이 참고를 하는 그런 전문가이신 거죠. 전문가의 전문가. 그렇죠. 전문가는 정말 대단한 극찬인데. 극찬이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밥을 사거나 뭐 커피를 사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된 사람이 황상무였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 상무직이 없을 텐데 황상무 생각했더니 그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 아니라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상무였구나. 가짜 상무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전문가의 영원한 전문가신데 그래서 몇 명은 떠났어요. 요거는 B2C용으로 하신 거 아닐까요? 배 소장님한테 취임새 맞춰준다고 제가 원래 이런 얘기를 제가 태어나서 잘 안 하는데 원래 이런 개그를 제가 한 번도 한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전 이 조합도 방송에서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처음에 저를 만나서 이제 우리 최 소장님이 워낙 뭐 여의도에서는 지략가로 정평이 나는데 저를 만나더니 제가 아마 굉장히 개그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병천 순대 최병천입니다. 아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있었죠? 그때부터 이 사람 내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개그 동지. 그렇죠. 네. 순대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내가 순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총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이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나가는 시점이 4월 6, 7 주말인데요. 그러면 총선을 정말 사나흘 앞둔 시기입니다. 그 제가 두 분께 궁금한 건 사나흘 앞두고 판세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최 소장님? 실제로는 많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 우리 여의도에 있는 표현 중에 선거 운동 들어갈 때 선거는 크게 결정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있죠, 물론. 근데 그런 게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가 사실은 총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측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두 분이 틀리시면 나중에 총선 끝나고 고해성사 방송을 한 번 더. 최 소장님 말씀하시던 대로 선거에 뭐 사나흘을 앞두고 충격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말 유력 인사의 사망 또는 북한의 전쟁 도발 뭐 이 정도가 아니고는 이게 뭐 특별하게 민심이 변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적어도 파격적인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돌발 변수, 사망과 도발 뭐 이 정도가 아니면 대체로 그냥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뭐 사실은 영남이나 호남 어느 정도 좀 구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할 것은 서울 판세 그리고 경기 인천 판세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주목받는 낙동강 벨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PK 판세를 좀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 판세가 궁금한데 서울에 49개 의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언론에서 회자되는 단어가 한강 벨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한강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한 군데 사는 주민으로서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서 한강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표현이 이제 그렇게 적합하다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언론 용어로서는 쓸 수 있는데 여기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동작구 그리고 이제 중구가 성동구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구도 한강 벨트라고 불립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요새 평론가들은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 그리고 야권이 분열한 이제 전명원 전 수석이 나오셨죠. 예. 동작갑 정도를 제외하면 민주당이 다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배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동작을의 경우에는 지금 나경원인데 지역구로 분석하실 때 우리가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인천이 됐든 충청이 됐든 낙동강 벨트 됐든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가령 TK나 우리가 호남을 보면은 어느 한 정당이 압도적이잖아요. 여긴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 다 결정 끝났어요. 이거는 이미 텃밭이야. 두 번째는 이제 후보 경쟁력인데 동작을을 보더라도 후보 경쟁력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후보 경쟁력도 나경원 전 의원 그러면 뭐 알려질 대로 웬만큼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인물이니까 상당히 인지도도 높다. 그게 이제 유삼영 민주당 후보에 비하면 민주당 유삼영 후보에 이제 이른바 국가수사본부 사태가 났었잖아요. 그거 정도로 이제 누구야? 삼영이야, 유삼영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일종의 후광 효과예요. 후광 효과 다 후보가 좀 부족해도 후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후보자의 이 좀 부족한 그 지역 경쟁력을 탁하고 쳐줄 수 있는 거물이죠. 이른바 부산 같으면 우리가 1로 3개인 걸을 때 YS 확실히 밀어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부산은 끝장난 거야. 호남에 광주에 가서 DJ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재명도 특별한 영향력이 없어요. 조국도 별 영향력이 없어.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반사이익을 얻는 게 있죠. 이른바 윤석열 심판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후광을 얻는 건 없는데 여기는 나경원만 해도 후광이 있어. 왜? 자기 후광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성 정치인하면 손에 꼽히는 사람이 나경원이 한동훈 후광 효과 별로 없어도 그다음에 약간 동정 여론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지전당대회 나갔는데 안 됐잖아. 마음 짠한 게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맞물리면 세 가지 지표: 정당 지지율, 후보 경쟁력, 근데 마지막에 후광 효과를 봤을 때 그래도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발표되는 거에 이제 45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45보다 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45는 양대 정당의 후보자들이 얻을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45보다 위에 있으면 자기 경쟁력에다가 후광 효과 또는 정치적 반사이익까지 다 가져간 거고, 그렇지 이제 못한 45 미만으로 내려간 거는 뭔가 부족한 거지.
그런 면에서 나경원은 얻을 거 다 가져간다. 나 누군데? 나 경원이야. 이런 식의 이제 자기 후광 효과까지도 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최 소장께서는 한강벨트 전체적 판세와 그리고 동작값만 국민의힘이 수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 이거 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강벨트를 왜 주목하는지가 좀 재밌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서울 지역 전체에서 윤석열 후보가 4.5% 정도 대략 이겼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 25개 구가 있는데 14개 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근데 14개 지역의 대부분이 다 어디냐면 한강벨트에 대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강벨트 이퀄 다른 표현이 뭐냐면 종부세 벨트예요. 제가 이기는 정치학에서 그건 좀 정말 자세히 써놨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포갑이 있고 마포을이 있다고 치면 지난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마포갑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쪽에서 이겼고 그리고 마포을은 이제 민주당이 대체로 다 이겼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시의원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포갑이 한강에 좀 더 많이 몰려 있고 마포을이 좀 더 이제 안쪽에 있는데 그리고 집값이 더 비싸요. 마포갑이. 우리 마포대로 쪽 있잖아요. 저기 공덕역 지나고 마포역, 공덕역, 저기 아현역으로 올라가는 데가 애호개역 그게 다 이제 딱 그 라인이 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거기 종부세 라인 비슷한 건데 그 중에 일부분이. 그래서 실은 한강벨트라는 게 지금 선거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국민의힘이 최근 총선, 대선, 지방선거 3개 선거를 고려할 때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유리한 지역 강남 3구를 논외로 하면 그게 한강벨트였던 거야. 그래서 한강벨트 이퀄 종부세 벨트 이퀄 국민의힘이 괜찮은 벨트였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종의 강남 3구를 제외하면 1차 전선이 한강벨트였던 거죠. 여기서 뭔가 성과가 좋아야지 그 다음 2차 전선, 3차 전선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초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강벨트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다. 이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강남 3구를 포함하면 한 22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막상 이제 후보 구도까지가 다 정해진 다음에 봤더니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는 데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꾸준히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게 상대적으로 동작갑, 동작을인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실은 양당에서도 약간 경합지로 보고 있는 데가 몇 개 좀 더 있어요. 이제 동작갑과 동작을의 특징은 앞에서 우리 배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신 동작을은 워낙 나경원 씨가 네임밸류가 있는 후보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이 동작을로 나와요. 가장 많이 방문한. 왜냐면 다른 데는 좀 이제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만 이기면 거의 다 이긴다고 보는 거죠.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실은 동작갑도 장진영 후보도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거든요. 무한대전 나왔던 것도 있고 실제로는 좀 더 봐야 될 곳은 이게 이제 약간 경합우세라 그럴까요 민주당이 그런 데가 마포갑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갑과 마포을은 많이 다르거든요. 마포갑은 국민의힘이 약간 우위였던 곳이고 최근 몇 번의 선거에서 마포을은 일관되게 민주당이 우위였어요. 불리한 선거에서도. 그리고 이제 영등포을 그래서 마포갑은 조정훈 후보랑 이지은 후보가 붙었던 곳이고 영등포을은 지금 이제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님 후보와 그다음에 박용찬 후보가 붙은 곳이 영등포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갑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이 나름 개인기가 있는 김영주 후보와 그다음에 또 역시 개인기가 만만치 않은 최현일 후보 여기는 영등포 구청장을 하셨죠. 그래서 두 분 다 약간 지역에 기반이 있고 또 나름 이제 인지도도 상당히 있는 그래서 영등포갑, 영등포을 그다음에 넓게 보면 강동갑 진선미 후보님과 저기가 붙었죠. 판사 출신 전주혜 씨가 붙어가지고 요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동작갑을 정도가 특히 이제 동작을이 재밌는 거는 나경원 후보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라도 뒤진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그게 강남 3구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엎치락뒤치락했는데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이제 한강벨트가 주목받는 거는 여기 정도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도 이제 실은 나경원 후보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불투명한 거고 만약에 한강벨트에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민주당이 이 중에 우리 강남 3구를 뺀다고 치면 한 3-4개를 빼고 거의 다 이긴다는 얘기는 압승한단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2020년에 그때 49개여가지고 41대 8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 개 줄어들어서 48개가 될 텐데 거의 2020년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현재 돌아가는 여러 여론조사 흐름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조금만 더 이제 추가를 하면은 저는 서울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며칠 있다가 최종 선거 결과 나오겠지만 저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실제로 이제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면서 조금 지지율도 그렇고 반등세가 있다라는 거, 어떤 추세적 분석, 상당히 경합하는 지역도 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최병수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에 한강벨트가 결집을 했던 건 또 부동산 현상, 부동산 이슈가 또 지배하는 곳이 이른바 종부세 벨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관련되는 이슈는 자칫 잘못하면 다시 거대 야당이 탄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들이 다 제자리 걸음으로 도돌이표대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담에 대한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위기감일 것 같아요. 어떤 위기감이냐면 실제로 서울이 무너져 버리면 말 그대로 지난 2020년 총선 이상의 거의 야가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총선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아니라 탄핵으로 들어갈 건 불을 보듯 뻔하고 지금 또 선거 막판에 불거진 것이 추미애 후보자의 국회의장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윤석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이른바 추윤 갈등이 엄청났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 추미애, 그다음에 대통령 윤석열, 이건 대한민국이 흔들려. 한반도가 흔들릴 거예요. 그런 위기감. 마지막은 저는 이제 세대별 투표인데 유난히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각 당의 자체 분석도 그렇고 선거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우세 지역이다 열세 지역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마 최 소장님도 저는 공감하시려고 보는데 40대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도 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40대에서 뭐 80%가 민주당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와요.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 이 40대가 다 투표소에 나오면 그 정도가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 실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40대는 조사에 좀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샤이 보수. 물론 이제 샤이 보수가 투표소에 간다고 우리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존재한다고는 또 볼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실제 이 판세보다는 그래도 반등하는 추세가 위기감, 그 다음에 세대별 투표율에 따른 실제 투표 비율 이걸 따져본다면 그래도 서울에서 저는 15석 이상, 20석 가까이도 국민의힘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한테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앞에서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좀 약간 동조하면서 의석수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재 여론조사보다는 저는 보수가 더 의석을 많이 가질 거를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연령별 투표율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얘기인데 배 소장님도 첫 번째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모든 연령의 투표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 100%를 하든 50%를 하든. 근데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9번의 총선, 8번의 대선, 9번의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일관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어르신 세대일수록 투표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옛날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60대는 60%대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후보자들이 20대 3명이랑 악수한 다음에 60대 1명이랑 악수하면 이게 표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는 3명 1명이지만 이제 그 최종 투표를 봤을 때는 20대 3명의 지지를 받는 거랑 60대 1명의 지지를 받는 거는 이렇게 등가였던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투표율이 낮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2030보다 4050의 투표율이 높고 4055보다 6070, 80의 투표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볼 때 민주당은 최소한 1, 2% 빼고 국민의힘은 1, 2% 넣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1, 2% 빼고 국민의힘은 1, 2% 플러스해서 봐야지 그 투표율까지를 고려한 거의 근사치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는데 실은 그래서 경제에서는 경기 변동은 정설로 돼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부동산 경기 변동도 정설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역대 데이터를 보면. 근데 최근에 2월, 3월, 4월의 과정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2월 달은 민주당이 공천발 갈등을 통해서 지지율이 빠지던 추세였고 그리고 3월 달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황상무 논란이 있었고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왔던 국면이었어요. 일종의 그 2월 국면과 정반대 국면이 3월 달에 열린 거죠.
그러면 3월 달은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갔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빠졌거든요. 그 얘기는 약간 펀드멘탈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은 천정일 확률이 높고 민주당 지지율은 천정일 확률이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의힘은 살짝 올라갈 거고 민주당은 살짝 정체입니다.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서 역시 또 약간 살짝 넣었다 뺐다. 한 뭐 1, 2%씩 넣었다 뺐다를 하면 그런 걸 고려할 때 지금 지지율이 완전 박빙 혼전인 지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찍고 있는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말고 바로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로 상당히 따라붙었네? 라는 조사가 몇 개 나왔어요. 영등포도 그렇게 나왔죠. 영등포도 그렇고 영등포 지금 갑이 그랬고 그 최현일 후보와 김영주 후보가 그랬고 동대문 을이 그래요. 김경진, 장경태. 그쵸. 장경태, 김경춘 후보가 그래서 그거는 실은 약간 예상되었던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은 서울이 49개여가지고 41대 8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각종 이제 언론에서 저한테 의석수 전망을 요청하면 그래서 제가 했던 서울 판세는 12에서 15석이에요. 국민의힘이. 저하고 일치하네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렇죠. 저는 아무튼 12석에서 15석 정도 내외로 국민의힘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받고 만약에 15석을 치면 이게 비율로 딱 30%예요. 지난번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얻은 의석수가 비율이 재밌는데 전체 121석 중에 103석 비율로 치면 85%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85%에서 70%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만약에 저녁이 서울이 48석 중에 국민의힘이 15석을 먹으면 이게 70%가 되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민주당 70%, 국민의힘 30%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160석을 못 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조사와 마지막 발표된 조사의 차이점을 보면은 마지막 이제 여론조사 발표되는 시점에 가까운 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좀 쫓아가는 추세가 나와요. 그게 이제 그렇죠. 위기감에 따른 결집인데 그럼 무슨 이야기냐? 여론조사도 우리가 무슨 진보 또 과표집 또 이제 보수 가소표집, 과다표집, 과대표집, 가소표집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 가소표집, 뭐 샤이 보수를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사전투표에도 그런 현상이 이제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이제 악재가 있는 거죠. 이른바 양공추인데 하나가 이제 양문석 후보자와 관련된 게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부동산 이슈는 또 경기도 지역에 특히 이제 2030 MZ세대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 추가적으로 MZ세대가 분노 형태의 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민주당 쪽에 대한 투표 의향보다는 또 다른 쪽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건 뭐 투표자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유권자 그런 또 공영훈 후보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크거든요. 또 추미애 국회의장설 그러면 아니 추윤 갈등에서 또 추윤 갈등 어게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지층에게는 위기감이 클 수 있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등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0.73으로라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게 반문 정세 결집이에요. 자, 그런 현상들. 마지막에 저는 의대 정원이 극도로 피로감에 따른 국민의힘의 선거에 사실은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이 어느 정도 막빠지긴 하지만 그 효과가 뭐 극대화됐다고 볼 수 없으면 좀 해소 국면이 있잖아요. 우리 최병철 소장님이 계속해서 예리한 전망과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만 의대 정원이 해소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적어도 뭐 1단까지도 뭐 이제 시점이 좀 상당히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만 좀 빨랐다면 1단까지도 경쟁해 볼 수 있다. 그런 뉘앙스로 읽을 만큼 이 의대 정원이 굉장히 발목을 잡았던 이슈라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이제 한동훈 효과가 좀 뿜뿜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조국 효과가 낙동강에서 뿜뿜했던 것이 이른바 을숙도의 바람을 타고서 다시 한번 더 한동훈 효과가 분출이 된다면 이것도 남아있는 며칠 동안 판세가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의대 증원 같은 이슈들이 뭐 후보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 이제 뉴스가 좀 비교적 덜할 때는 그래도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서 이제 선거 지역구별로 뉴스가 쏟아질 때 그런 이슈는 좀 약발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좀 시기는 놓쳤다고 봐야죠. 의대 정원은 시기를 놓쳤는데 역시 이제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뭔가 효과를 냈던 경우 그리고 2016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효과 냈던 시기를 우리가 곰곰이 분석을 해보면 중도 확장과 지지율 반등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감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사례 분석을 보면은 핵심은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이 우리나라 양당제 정치가 본격화된 건 2004년부터거든요. 2004년, 8년, 12년, 16년, 20년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5번의 총선을 재밌게도 야당은 항상 정권 심판론을 얘기해요. 근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5번의 총선 중에서 4번은 심지어 집권 여당이 이겼어요. 2번은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 이기고 2번은 민주당 계열이 이겼는데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심리적 계제라든가 누가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중도 확장하는 지에서 선거가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지금 정권 심판 에너지가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죠.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항상 자동방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작동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약간 이제 타이밍이 지났다는 걸 전제로 어떻게 해야지 지지를 만회하냐면 국민의힘이 약점이 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약점은 윤석열, 김건희가 가장 큰 약점인데 이것도 인수분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왜 불만일까? 하나는 약간 무능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무능 프레임은 약간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과거에 역대 정부들은 이명박 정부가 됐건 박근혜 정부가 뭔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뭐 창조 경제가 됐건 내지는 뭐 녹색 성장이 됐건 뭘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쪽에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건 이분이 와이프를 사랑한다. 술을 좋아하신다. 외국 가는 거 좋아하신다. 3가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핵심 국정과제가 뭐지? 라는 걸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특히 의사 문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한 거에 의하면 정부가 구전구패를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뭐 디테일한 팩트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말을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역대 정부도 하고 싶었지만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00명을 지른 다음에 2,000명을 이게 우리가 한 게 한 2월 말이었던 걸로 2월 말 3월 초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2,000명을 질러놓고 만약에 3월 뭐 한 20일 바로 직후에라도 1,000명에서 타협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결을 했다. 타결. 그럼 마치 왜 노동조합이랑 사측이 노동조합이 총파업한 다음에 조인식 같은 거 하잖아요. 타결식. 그리고 실은 기억을 복귀해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철도 파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철도 파업을 했을 때 철도 노조가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경향신문 건물사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같은 건물이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때 제 기억에 김무성 씨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김무성 씨랑 누군가가 같이 주성용 의원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 전경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조인식을 한 적이 있어요. 다음 날 경향신문 1면인가에 단독으로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경향신문에서만 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언제가 있었냐면 공무원 연금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랑 또 이제 민주당 쪽이 타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회법 시행령 파동이었는데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질렀는데 한동훈이 됐건 이뇨한 씨가 됐건 그쪽에서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보건복지와 뭐 한동훈이 같이 사자간 짠 하고 타결식을 했다. 조인식을 했다. 그러면 역대 구전군패를 했는데 이긴 최초의 정부가 되는 거고 의사파업은 초기 지지율이 거의 80%였거든요. 지금 국민들 정서는 여전히 그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료 불안은 좀 없게 해라. 사람의 심리가 원래 이렇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타결을 강경책을 내는 것 같지만 1,000명에서 타결을 받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 역대 정부가 못했던 걸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서 와이프나 그러니까 가족 비리를 두둔하는 느낌. 어떤 그 김건희 특검을 반대했던 게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와 아웃풋을 내네. 역대 그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역대 정부가 다 실패했던 거를 와 역시 검찰 파워 세네. 그래서 심지어는 검찰 독재 종식 프레임이 뒤바뀔 수가 있는 거야. 야 검찰이니까 이거 해내는구나. 강경책을 쓰다가 타협할 때 타협하니까 성과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면서 이것도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가 되는데 하는 것도 없는 정부인 줄 알았는데 성과를 만드는구나.
이게 실은 그동안의 국면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의대 정원 극적 타결이라고 제가 계속 워딩을 썼어요. 의대 정원 극적 타결을 하면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예상하는 것보다 파워가 되게 셌을 거로 봐요. 실은 수도권 여론이 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 봐요. 예. 그러니까 판세를 거의 약간 일정한 130석 이사를 돌파하는 국민의힘이 최소한 130석 이사를 돌파하는 정도 이게 뭐 과반을 뒤집을 정도는 몰라도 근데 그러면 지금도 남아있는 카드가 있어요. 항상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의 약점이 뭘까? 그 혹시 우리 배 소장님 생각하시 약점이 뭔 것 같으세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약점 중에 하나가. 저 이기는 정책을 더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네.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국민의힘이 전세를 약간 반등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의 약점은 저는 김건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조국혁신당은 왜 히트를 치고 있냐, 돌풍을 일으키고 있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칼럼으로도 하고 강의도 얘기했지만 조국혁신당은 2심 판결을 받았어요. 2심 판결을 받은 게 돌풍의 원인이라는 게 저희 진단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처벌도 받고 가족들이 전부 다 감옥을 가고 그리고 속된 말로 털릴 만큼 털렸어요. 압수수색 때 엄청나게 받고 그리고 약간 사회적 모욕이란 모욕도 다 당했어요. 그런데 김건희는 왜? 조국은 이렇게 됐는데 김건희 너네는 왜 안 그래? 그리고 너네는 왜 가족들 비리를 옹호하고 있어? 그리고 장모가 양평에 투기한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관계자들은 뭔가 했는데 최소한 그 의혹은 있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는 따질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조사도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전두환 정부 때 워낙 그 일예비리 재단 해가지고 친인척 비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김영삼 대통령도 김현철 씨가 빵에 가는 거를 용인을 냈고 감옥 가는 걸 용인했고 그러니까 검찰 조사 및 감옥 가는 걸 용인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홍삼 트리오가 조사 및 감옥 받는 걸 용인했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이상득 형님이 감옥 가는 걸 용인했거든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가족 비리 및 친인척 비리돼서 조사조차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이게 방영되는 내일이라도 또는 그날 저녁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딱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김건희 특검 당장 받겠습니다 해서 하면은 제가 뭐 해서라도 그래서 뭐 받겠습니다고 말하면 국민들이 이게 화가 좀 풀릴 수가 있는 거야. 얘네들이 기고만장하네? 오만하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이 주인인데 지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난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도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되게 정무적으로 멍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용산 대통령실 핵심 참모였으면 전 한 다다음 날 정도에 3가지 메시지를 냈을 거예요. 첫 번째, 재보선 결과를 겸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범도 흉상 이전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1번과 3번은 엄밀히 말하면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거에 그쳐요. 그냥 이거 말로의 영역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실질적 영역이거든요. 홍범도 흉상 이전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이념 편향적인 정권이구나. 국민들의 삶을 챙기지 않고 이념 가지고 빨갱이 사냥이나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아니 1943년에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을 가지고 무슨 뭐 빨갱이냐 어쩌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이상한 건데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보수의 가치랑 그게 뭐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범도 흉상 이전만 중단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화를 내니까 우리의 불만을 수용하는 정권이구나. 우리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근데 지금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그리고 우리 말은 귀등에도 안 들리는구나. 그냥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앞에 의대 정원의 극적 타결은 성과를 보여주는 능력의 문제고 김건희 특검 당장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제가 엎드려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웃는 낯에 얼굴 못 보고 뭐 보는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약간 화가 풀리고 그럼 보수는 결집하고 중도 일부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무슨 뭐 이렇게 55분 동안 의대 정원 축소하겠다는 건지 늘리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괴랄망측한 그 대국민 담화를 하실 게 아니라 선거를 이길 생각이 있으면 그 김건희 특검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판세를 뒤집지 못하지만 100석, 110석, 120석, 130석 언저리까지도 올릴 정도는 된다는 거죠. 수도권 판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 봐야죠. 저는 조금 그 최 소장님하고는 의견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는 상수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 계속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초창기에 저도 이런 해석과 분석은 부지기수로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도 하고 뭐 온갖 또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뭐 했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사람을 바꾸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스스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변하라고 변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걸 아닌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아닌 걸 그럼 모르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투표를 했는지는 몰라도 문재인실에서 윤석열을 찍었는지 몰라도 여하튼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한 값을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한동훈 효과가 변수다. 변수를 움직여야 되지.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근본적으로 또는 처절할 정도로 윤석열을 김건희 여사를 바꿀 수 있느냐? 그건 못한다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세 가지를 했어야 돼. 차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화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차별해서 적어도 내가 주도하는 이 국민의힘은 다르다. 그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화해야 되죠. 그냥 단순히 이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도 좋은데 결국 발광체가 안 되면 돼요. 어떤 선거든 어떤 대선 후보든 자기가 발광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는 뭐 대통령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자꾸 저를 부추기세요? 저는 안 합니다. 여보 그렇지 사랑해.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건 본인이 권력 의지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권력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한 위원장의 권력 의지가 더 강해야 돼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을 정도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면 적어도 충돌이 되더라도 유권자들은 그래 한동훈 보고 찍어주자고 이게 되면서 마지막에 미래와 차별화 다음에 포용화가 중요해요. 적어도 한동훈의 이미지는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포용을 해야죠. 인요한도 포용하고 유승민도 포용하고 이준석은 끝끝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누구라도 그러니까 뭔가 좀 확장된 개념이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몸 좋고 힘 좋은 배 소장도 힘이 딸려. 우리 지금 좋은 방송 하면서도 우리 최 소장님한테 기빨리네. 이기는 기빨려 정책.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 말하는 건지 지금 그래서 짧게 마무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 위원장이 결과적으로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더 잘해야 되는데 안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원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위원장이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이 안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4년 5월 10일 날 만 2년이 돼요. 그러니까 임기 1년하고 한 11개월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3년이 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임기의 60%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거로 봐야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몸무게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상 100kg라고 가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등에 업고 총선을 치르고 있는 거야. 이 몸무게 100kg 되는 사람을 등에 업고 업둥이 형태로 총선을 치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이제 뺄셈의 정치, 덧셈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2월 달에 지지율이 공천파동으로 쭉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조국, 오른쪽에는 김부겸 등장을 했어요. 가운데는 이재명. 그래서 중명, 좌조국, 우부겸 해서 연합군 형태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종의 지금 덧셈의 정치가 된 거고 여기에 부울경 지역에 한정 투입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업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예컨대 아니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자기 직장 상사가 아주 오랫동안 선배인데 이거를 무시하는 게 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유승민은 왜 안 썼을까?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유승민 그 전 의원을 그 직책 없는 선대위원장이라는 거잖아요. 무명의 선대위원장. 그래서
어제인가요? 어제 윤상현 의원도 후보도 불렀거든요. 오히려 둘이 약간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사이인데도 수도권 의원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이 유승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공동선대위원장을 안 써? 그러니까 무슨 그 김부겸 이재명이 정파나 색깔이 비슷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나름 이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김무성, 유승민을 왜 공동선대위원장을 못 쓰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네,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님, 배종찬 고수님께서 아까 양공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네. 양공추가 이제 양문석, 공영훈 그리고 추미애. 근데 이 세 분 다 경기도 좀 계세요. 뭐 한 분은 안산갑, 한 분은 화성을, 다른 한 분 하남갑. 자, 근데 경기도 판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원래 경기도 하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강세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경기도 분당갑에서조차 안철수 의원이 앞선다는 조사도 있고 사실은 예. 거의 둘 다 접전이라고 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분당까지 넘어가면은 경기도가 민주당의 초강세인데 초강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60개의 의석이 걸려 있죠. 경기도가 경기 북부, 뭐 경기 남부, 뭐 동부, 서부 등 다 합쳐서 무려 60개의 단일 광역 단위 중에서는 선거 단위 중에서는 가장 의석수가 많아요.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유권자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투표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맹렬히 맹축해 가고 있다. 뒷덜미를 잡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상당히 기세 등등했죠. 기세 등등했고 공천 이제 막장 공천, 파장 공천, 비명 행사 공천 이후에는 이제 수습이 돼가는 국면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경기도라는 지역 특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또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고 지금 광역단체장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리고 현역들이 워낙 또 많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서울에서 밀려나간 뭐 표현을 밀려나간이라고 하니까 좀 야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죠. 이전부터 이들이 사실은 경기도의 위성도시권에서 뭐 유권자들로 뭐 대규모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거 유권자 구조상으로도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데 저는 이게 뒷덜미를 잡는 게 이른바 양공추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후보자도 경기도 하남갑이죠. 그리고 공영훈 후보 지금 자식 정의와 관련된 부분. 근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저도 대기업에 임원을 했지만 머리 숙여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고통에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런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냐? 종효세 냈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증여세. 화를 내요. 이른바 양문석 후보자 건이 또 터졌어요. 안산인데. 더군다나 안산의 지역적 성격 자체가 워낙 이 세월호 참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 민감할 수밖에 없고 도화선이 되는 지역이에요. 얼마나 우리 어린 학생들의 또 고귀한 목숨이 또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 전해철 현역 의원과 지금 현역 의원이 아직까지 인기가 남아서 그런데 그 경선도 굉장히 정말 난색을 표할 정도의 곤란한 상황이었고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폄하 발언을 했는데 봉하마을 가서 넙죽 엎드리기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자기 딸과 관련된 이 편법 사실 불법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짙은 이 대출권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또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냥 뭉개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공영훈 후보자 건과 추미애 국회의장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판세도 조금 이 인구 이제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이제 수원 같은 곳이 있죠. 서울 주변에 뭐 가천, 의양, 다 안양, 또 시흥, 또 다 이제 뭐 마찬가지고 용인. 근데 이런 지역에서의 판세가 이전보다는 이 선거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된 걸 보면 좀 좁혀졌어요. 뭐 세대별 투표율이나 또는 좀 진보가 가표집된다라는 선거 여론조사상의 또 분석 의견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래도 경기도가 한 2012년에까지는 못해도 그때는 이제 153석이었죠. 153, 2석이었나요?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할 때 그때 경기도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조금 준할 정도로 약진하는 모습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근데 그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남이랑 사실상 다를 바 없는 지역구로 여겨졌잖아요. 근데 그런 강남에서 지금 약간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는 서울이랑 그럼 비슷한 상황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분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마치 서울 강남과 같다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강남의 경우에도 송파나 또 강남 을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이 되기도 했고 지금 또 현역 의원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비춰본다면은 후보자 경쟁력이 가령 분당만 하더라도 분당 갑인가요? 이 안철수, 이광재. 그러면은 후보자의 경쟁력이 비슷하다 보면은 좀 후광 효과가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스스로가 후광이 되겠지, 빛이 되겠지, 발광체가 되겠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계속해서 민심이 성남 지역도 경기도 전체 이 여론하고 또 공유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뭐 우리가 적어도 중원 같은 경우에는 분당 옆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지속적으로 당선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에 좀 추가적인 후광 효과, 그래도 와서 한 3에서 5%포인트라도 때려주는 윤석열 효과나 한동훈 효과가 있는데 그게 없다. 그게 굉장히 좀 야속할 따름이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최 소장님 경기도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경기도가 왜 좀 진보가 비중이 세졌냐, 그거를 뭐 잠깐 이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집값이 서울 지역이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 3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거든요. 현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정치 성향을 보면 60, 70, 80 세대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이고 40, 50이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고 20, 30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이 무당파 성향에 가까운데 20, 30 남성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을 간직하고 있는 무당파, 20, 30 여성은 진보 성향을 간직하고 있는 무당파, 이 정도까지가 현재 정치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연령 및 세대 분석인 것 같고, 그런데 서울 지역 집값이 한강벨트 플러스 알파 지역을 중심으로 빵 뛰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외곽 교외 지역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집값으로 가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령화가 되고 경기도로 이사가 이제 이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서울에서는 약 4.5%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고 경기도에서는 약 한 4, 5%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서울 인구는 950만 명이고 경기도 인구는 1,450만 명이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 하면 민주당이 이제 약간 더 플러스가 된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재밌는 포인트는 민주당은 삼성전자 덕에 먹고 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엄청 좋게 나오는 데가 반도체 벨트예요.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당 자체가 반도체 덕분에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도체 덕분에 먹고 살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딱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 또는 50대 전반부까지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거 몰려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반도체 민주당 집성촌이 된 거죠, 일종의. 집성촌 비슷한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원래 민주당 그동안 역대 우리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진보 성향과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또 다른 데이터는 뭐냐면 대졸자야, 대졸자. 대졸자가 특히나 뭐 민주화 운동 세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경험들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60년대생들과 70년대생들이 되게 하냐면 민주화 운동의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대학 진학률이 펑 뛰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는 특징이 뭐냐?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고학력자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반도체 벨트라고 불리는 수원, 그다음에 평택, 용인, 화성, 이게 고학력 30대, 40대, 50대가 대거 몰려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민주당 지지층 곱하기 지지층인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되게 셌던 거다. 그래서 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걸 고려했으면 약간 좀 더 이제 약간 기업 친화적이면서도 약간 이제 중도 진보스러운 느낌이 약간 드는 사람. 과거 2016년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치면 뭐 그때 민주당인 양양자, 조홍천 이런 분을 영입했는데 저쪽은 거꾸로 영입할 필요가 있었죠. 이쪽 계통이면서도 약간 진보 색깔이지만 국민의힘이 이걸 포용하는 모양새. 그런 게 이제 좀 전 또 좋은 공천이었을 텐데 그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분당 갑을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원래 이제 한참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분당을 이긴 게 2011년 재보선에 손학규 강재섭하고 붙어서. 그렇죠. 손학규 씨였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뭐 천당 밑에 분당,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수 입장에서 천당 밑에 분당했다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긴 뒤로 몇 번 더 이겼죠. 지금 손학규 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은 분이 김병욱 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 그 전에 김병관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었죠. 2016년도에. 그래서 분당이 약간 고학력, 약간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고학력 고소득자가 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광재 후보나 김병욱 후보가 되게 중도스러운 분들이라는 거야. 이광재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약간 캐릭터가 좀 비슷해요. 중도스러운. 그래서 약간 너무 보수스럽지도 않고 너무 진보스럽지도 않은. 그리고 김병욱 후보도 제가 이제 김병욱 의원님이랑 같이 글로벌 대기업 관련된 국회 토론회 같은 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부르고 현대차도 부르고 뭐 이런 걸 해서, 그리고 김병욱 후보께서 가장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주도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좀 진보 색깔 강한 분들은 야 너무 좀 약간 오른쪽스럽지 않아? 라는 불만을 가릴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보기에는, 그러나 그래서 이광재 후보나 김병욱 후보 이 두 분이 약간 분당 색깔과 좀 맞는, 그래서 어떤 개인 캐릭터 요인도 제가 보기엔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최종 결과도 분당 가불도 두 분 다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까봐야지 안다.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아니 민주당. 이광재, 그러니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워낙 혼전 지역이고 원래는 민주당이 약간 밀리는 지역으로 봐야 돼요. 두 군데 지역 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캐릭터 요인도 있고, 또 그리고 개인기도 있고, 그리고 또 선거에서 어려운 선거를 이겼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광재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2010년 강원도지사가 처음 됐는데 엄기영 후보와 붙었을 때. 그래서 그때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야 민주당이 강원도에서도 이길 수 있단 말하는 거라는 엄청난 충격을 준 적이 있어가지고 나름 이렇게 약간 불리한 선거를 어렵게 이긴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지 안다.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분당은 실제 결과는 국민의힘이 우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김은혜 후보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는 반도체 벨트라서 민주당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게 더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굳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젊은 세대가 많은 곳은 상당히 민주당 성향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를 공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한번 따져보면 이들 세대가 반도체 벨트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환호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서는 40대가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저도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정작 투표소에 나오겠느냐? 왜냐하면 투표소까지 나가는 적극성은 약간 분노 심리가 있어야 돼요. 정말 윤석열 정부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따지고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성장 주도 정책을 견지하고 있어요. 견인하고 있어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더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반도체 벨트의 30대, 40대, 50대 또는 그 가족들이 할까?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최병선 소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여론조사는 이걸 다 투표율이 똑같다라고 판단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앵그리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아닌데다가 적어도 이거 만약에 이 조국혁신당이 지역구까지 나왔다 그러면 더 이제 야권 쪽으로 또 재편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본다면 저는 오히려 경기도에서도 너무 여론조사에 지금 최근까지 발표됐던 선거 공표금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동안 발표됐던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는데, 저는 실제 투표율이 적용된 결과는, 왜냐하면 60대 이상은 굉장히 투표율이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안정적이에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제 결과는 저는 이게 연령대 가중을 주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에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실제 여론조사에다가 가중값이라는 걸 주거든요. 가중값을 주면 1, 2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60대나 70대 이상이 투표를 많이 하는 실제 그런 차이가 있다면 상당히 실제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 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경기도권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게 뭐 2기, 3기 신도시들 생겨나고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이주하면서 거기가 이제 민주당 표밭이 된 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30대 후반부터는 사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긴 한데 2030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녀별로 워낙 갈려 있어서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또 이거는 국민의힘도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젊은 층이 그대로 민주당을 찍었다면 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힘도 경기도를 다시 공략해 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제 재밌는 건데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이 66%였어요. 저는 지난 총선보다는 투표율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 60% 초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2030은 남녀로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여성은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간직하고 있는 무당파, 2030 남성은 보수 성향을 간직한 무당파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투표장에 가면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어떤 충성도는 별로 없어요. 기존 세대와 다르게. 왜냐하면 별로 약간 정당이 좀 이 양 세대가 모두가 한심해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한심해 보이고 민주당도 한심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투표장에 가면 이쪽은 민주당을 찍을 확률이 높은 거고 이쪽은 투표장에 가면 국민의힘을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게 지난 대선에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2030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인구 구성이 비슷하더라도 앞에서 우리가 연령 효과, 연령별로 투표율이 다른 것처럼 2030 내에서도 2030 여성의 투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쪽에도 유리해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2030 남성이 전부 다 엄청나게 강력한 이준석의 팬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나마 이준석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정 비율 정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전반기에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두드러 맞았거든요. 야, 우리 대표를 쫓아내? 멀쩡한 당대표를? 그래서 당까지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2030 남성 입장에서는 약간 반윤 정서를 최소한 비윤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비판적이고 거리두기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2030 남성이 더 빠질 거를 봐요. 2030 여성보다. 그러면 지금 2030 남성 입장에서 내가 굳이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우리를 약간 푸대접하고 있는데 여가부 폐지한다는 거 여가부도 폐지 안 하고 30대 장관 만들었는데 30대 장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요직에도 한 명도 없거든요. 장해찬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본인이 약간 대통령 용비어천가 중심으로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이 2030들이 보기 자기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를 대변하는 어떤 의미 있는 플레이어를 못 만들어냈어요. 스타 플레이어를. 그 마찬가지로 이동수 대표의 질문에 저는 경기도가 앞으로 민심이 이번에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20대, 30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저는 40대라고 봐요. 40대가 화이트 칼라인데 실제 지난번에 민주당의 공천 파장이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코인 논란이 있을 때도 민주당에서 40대가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40대가 굳이 열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사실상의 제1당으로 세우는데 우리 40대가 이익을 담당해야 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흥미로운 게 보면은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40대가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에요. 왜냐하면 40대의 경우에는 적어도 조국 대표가 비트코인 장사질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대장동 의혹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강남에 숱하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리의 입시 문화에 찌그러진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입 따로 행동 따로 이른바 은행 불일치가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민낯을 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40대의 경우에는 굳이 그러면은 이 선거를 내가 나가서 누굴 심판하는 거야? 윤석열도 심판해야 되고 이재명도 심판해야 되고 조국도 이제 좀 마음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표를 줄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40대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좀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 굳이 나가서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가령 추미애 국회의장? 아니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 데다가 서울에서 집 한 칸 장만 못해서 겨우 GTX 들어오는 그냥 화성 동탄에 집 마련해서 반도체 벨트다 어쩌다 산다.
그런 사람들은 자괴감이 느껴질 거예요. 서울에서 자식한테 잠원동에 딸 11억 대출 얻어서 그게 지역구가 다른 데가 아니라 안산이란 말이에요. 화성이란 말이에요. 하남갑이란 말이에요. 그럼 40대가 굳이 나갈 이유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경기도의 민심 그리고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40대가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두 분이 지금 경기도 얘기를 길게 해주셨는데 경기도 딱 한 군데만 더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30대 독자들이 20대 독자들이 궁금해요. 화성을 과연 이준석 생환할 수 있나? 근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사실 이 방송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점에 나가긴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아주 미세하게 좀 오르는 추세이긴 해요. 공영훈 후보가 조금 떨어진 추세이긴 하고 그리고 최근 조사는 그게 반영이 잘 안 됐어요. 공영훈 후보 논란이. 일단 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서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고 이준석 대표의 최대 매력은 개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대 교체의 본질은 한편으로는 세계관의 교체이기도 하고 뭔가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민주당 계열이든 국민의힘 계열이든 약간 뭔가 이렇게 기존의 걸 순응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약간 좀 그 기존과 다른 사람이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싸가지가 없다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된다 정치에서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잘 되길 바라는 거를 전제로 얘기를 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기는 거 쉽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현재 화성을이 이준석의 정치학교라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좀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복귀해봐야 되는데 안티페미 전략을 중심으로 2030 남성을 결집했어요. 그리고 2030 남성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안티페미에 민감한 2030 남성 일부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2030 남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 비율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건 확인되고 있어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특히 20대 남자가 더 그런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비유하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보수 정당이 있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표가 남성 2030 남성의 4 내지 6%예요. 거대 보수 정당의 4 내지 6%를 플러스 알파라는 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예요. 대선 판세를 다툴 정도로. 지금 민주당 전체 판세에서 우리가 좀 얘기가 덜 된 게 조국혁신당의 의미가 전 얘기가 덜 돼서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한 4 내지 6%를 플러스 시킨 거거든요. 지역 후보들 표가 다 올라갔어요. 득표가.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독자 생존을 하면서 탈당을 했잖아요. 자기 당을 만들었을 때는 4 내지 6%인 정치인이 된 거야. 이 정당은 4 내지 6%인 당이에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낙연 뭐 원칙과 상식 등등이랑 빅텐트 논의가 나왔는데 빅텐트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빅텐트, 다양성, 잡탕은 원래 같은 말이에요. 빅텐트란 말은. 그런데 합당하자마자 뭐를 했냐면 류호정을 까고 배복주 전 부대표를 깠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지지 기반이 매우 까탈스러운 지지층이었거든요. 2030 남성이 야 쟤네 페미잖아. 쟤도 페미잖아. 쟤도 페미잖아. 그러니까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지지층이 아주 극성스럽게 뭔가 항의가 들어오니까 야 내가 쟤네 다 쫓을게. 그리고 쟤네랑 나랑 사이 안 좋아 하면서 그거를 막 깐 거거든요. 그러면 실은 그거를 미처 생각 못한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는 이제 되게 이 화성을 지역구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학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를 나갔어요. 지역구를 나갔는데 제가 아직 데이터를 보진 않았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2030 남성에서 압도적 지지를 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치권의 유명한 그냥 속옷 중에 하나는 인지도가 깡패다가 있거든요. 뭐 공영훈 그다음에 또 누구죠? 한정민, 공영훈, 한정민, 이준석 중에서 이준석을 모르는 유권자는 제가 거의 없을 거거든요. 특히나 거기 평균 연령이 34세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깡패인 이준석은 왜 공영훈 후보에 비해서 반토막밖에 안 나올까 지지율이. 그거는 본인이 안티페미 전략으로 2030을 결집하면서 동시에 2030, 40 녀석을 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2030, 40의 여성분들 중에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엄청 싫어요. 엄청. 그게 이제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2030 부분적으로 2030, 40 남성까지의 지지율을 받고 나머지를 적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보수 일부 표를 갈라먹은 건 성공한 건데 이제 2030 남성은 이제 여성은 또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30, 40 여성표는 거의 못 가지고 온 거예요. 거의. 그게 26%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 넘기도 간당간당할 거다. 이게 약간 정해진 후둔자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우리 최종 결과는 30% 넘을지 안 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세를 뒤엎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떤 공영훈 후보의 논란이 이거보다 더 커지는 뭐가 정도 있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뒤집기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개혁신당이 일정 정도 원내 지짐을 할 것 같아요. 비례대표에서 3%를 넘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좋은 공부를 해서 우리가 가진 의와 한계는 뭐고 잠재력은 뭐고 그리고 이런 점 우리가 좀 부족했던 거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뭘 할 건지 당선되시는 분들 또 제가 보기에는 비례대표 앞순번 중에 괜찮은 분들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잘해서 뭔가 이 양당제가 가지는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좀 플러스 알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그런 이준석의 정치학교로서 화성을이 잘 이렇게 뭔가 작동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자가 참 어렵다 이번 선거는. 그리고 예상됐다. 준석아 그렇지만 힘내라. 이런 또 지지자들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경기지사에 도전해야 된다. 경기지사에 도전해야 된다. 지금 이준석은 몇 번 더 자빠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야생마가 준마가 되죠. 준마가 돼야 적토마가 되고 적토마가 돼야 여포를 만나고 여포를 만나야 초선을 만나고 초선을 만나야 동탁을 만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 지역구를 보면 경기도 화성을이 이미 한정민 후보자와 분산이 돼버려요. 이건 예견했던 일이야. 어차피 1강 2중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분산 현상에 따른 한계 이걸 고스란히 드러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펙트럼이에요. 이준석 후보자를 이야기하면 이른바 갈라치기, 젠더 갈등, 싸가지 이런 온갖 우리 정치권의 이른바 모난돌이 정맞는다의 대표적인 상징격이죠. 그러니까 뭐 류호정하고도 안 맞고 누구하고도 안 맞고 누가 뭐 이런 상황에다가 지금 개인적인 이 일종의 혐의인가요, 의심인가로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를 당했고 이건 또 계속 본인에게는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부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을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자는 그냥 노인들 때리고 장애인 때리고 하는 그 이미지 실제 그렇고 아니고를 떠나서 굉장히 효심이 깊을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치는 이미지, 여성 혐오, 한남 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스펙트럼을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인천에서 이재명, 원희룡 누가 이기냐 이건 우리 배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K 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마디 못하시면 오늘 집에 안 가시겠대요. 이재명 후보자가 인천 개혁을 해서는 뭐 우세하다고 봐야 되겠죠. 워낙 지역적인 또 이재명 후보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화되어 있잖아요. 민주당과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진영 간 대결 구도라서 이재명 후보자의 우세를 또 점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원희룡 후보자 국토교통부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워낙 탁월한 인물이고 또 사법시험도 수석 합격을 했나요? 제주가 나은 천재죠. 그렇죠. 근데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고난을 겪고 또 대선 후보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또 원희룡 후보자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득담을 해야죠. 네. 네, 아무튼 뭐 오늘도 지금도 미괄식인데 결국엔 고난을 겪어라 뭐 이런 말로 이해가 되고요. 왜 그래? 예. 자, PK 판세 오늘 이 얘기 안 하시면 오늘 저희 회사에서 안 나가시겠다고 해서 우리 최 소장님 PK 판세 뭘 봐야 됩니까? PK에서 의외로 엄청나게 선전을 민주당이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만 보면은.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우리가 이제 얘기가 좀 덜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변수 또는 사건을 치면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등장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총선 판세를 완전히 뒤엎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2월 25일 날 처음으로 신장식 대변인을 이제 인재 영입 1호를 발표를 했어요. 3월 3일 날 처음으로 창당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미처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여론을 보면은 민주당 표라 약간 갈라먹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40대, 50대 수도권 호남이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3월 3주차, 4주차 되면서 거의 모든 조사에서 중도층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1등 정당이 조국혁신당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모든 조사에서. 그래서 중도층이 왜 조국혁신당을 지지할까? 그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내로남불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털릴 거 털리고 가족이 전부 다 감옥 가고 2심 판결까지 다 받았는데 사회적 모욕이란 모욕 다 당하고 학교에서도 잘리고 근데 왜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나 어머니나 뭐 등등은 왜 조사조차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게 판단인데 중도층이 그런 이유로 이제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 반윤 비명 성향의 중도층 유권자가 합류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부울경 후보들의 지역구 지지율을 보면 재밌게도 비례대표에서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의 합계가 민주당 지역구 지지율과 비슷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런 데는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지금 경남의 민주당의 지지율 좋게 나오는 후보들 또 그렇고 부산에서 지지율 좋게 나오는 후보들도 그래서 조국혁신당 또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작동을 하고 물론 전국적으로 수도권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조국혁신당이 부울경, 충청, 대구 경북 쪽에서도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센 당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묘하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정당과 일체감을 가지는 유권자가 있고 또 하나 유권자들은 인물을 매개로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반윤 비명 성향의 유권자가 합류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싫지만 이재명 대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지지 안 하다가 아무튼 이 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합류를 한 거여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이기는 정치학에서 계속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한 줄로 줄이면 진보는 중도와 연합해야 승리한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중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중도 정치연합을 구성한 꼴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 두 자릿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것 같다. PK 전체에서. 네, 이게 중요한데 2016년도에는 민주당이 8석이었어요. 2016년도에 그때 노회찬 경남 창원의 노회찬 의원과 울산 북구와 울산 동구가 됐기 때문에 범진보 후보로 치면 11명이 됐었어요. 근데 민주당 역사에서 제가 이제 책 쓰면서 외웠는데 부울경의 합계가 빵빵빵빵 4, 2, 3, 8, 7이에요. 9번의 총선 통틀어서 한 번도 두 자릿수를 넘은 적이 없어요. 빵빵빵빵 4, 2, 3, 8, 7인데 빵빵빵빵에서 4는 언제 됐냐? 노무현 대통령이 된 다음이에요. 그리고 8은 언제 됐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빵빵빵빵 4, 2, 3, 8, 7에서 없음에서 있음이 된 거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정치인의 인생을 완전히 갈아 넣어서 맷돌로 갈아 넣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 정치인 노무현의 인생이 온전히 다 녹아 있다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노무현, 문재인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두 자릿수를 넘으면 한국 정치를 아주 오랫동안 지배하던 지역주의 구도 그것이 파열구가 된 걸로 선언해도 되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인 김대중과 노무현이 아주 오래된 꿈 전국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정당이 실현된 지표로 민주당이 두 자릿수가 되면 저는 그걸로 땅땅땅 승인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 되겠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긴 했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분석에 웬만하면은 제가 추가 의견이나 뭐 시비를 안 걸려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생각이라서 왜냐하면 제가 PK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산에 가자. 마산인데 강호동, 이만기 반윤도 반이지만 저는 반 이재명이 더 세다고 봐요. 자 물어보자고요. 자 이동수 대표한테 물어볼게요. 부산 사람들이 윤석열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이재명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전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그냥 잘 모르죠. 근데 적어도 이재명보다 윤석열을 더 죽으라고 싫어하는 그런 정서는 아니에요. 반윤보단 반명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명도 강해. 근데 조국은 이제 부산 사람이고 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조국은 짠해.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니야. 그러면 나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이걸 당연시 생각하는데
비례투표 조국혁신당 찍어 나왔는데 지역구는 당연히 민주당일 거다. 에이, 유권자들이 요즘에는요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는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역구랑 비례투표 그 마음에 구분이 돼요. 그냥 전화 왔으니까 빨리빨리 시간 지금 없는데 조급하게 다급하게 응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도라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약간 정치적 도피처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어. 실제 그래요.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제3의 선택지가 없어. 그냥 투표 안 할래. 아이고 막 싫다. 다 치아뿌라 막 이러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뭘 만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 솔깃해. 아이 그래 뭐 조국이 주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뭐 서울대 교수의 뭐 비주얼도 괜찮고 이런 현상까지 이제 덧붙여져서 뭐 DK 눈물 그런데 아니 따지고 보자고요. 그러면 DK 눈물을 그런데 DK 눈물이 커요? PK의 눈물이 커요. PK 눈물이 더 커요. 지금 아니 다단계 사기 당해가지고 1조 원대 사기 당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박은정 전 검사를 순번 1번으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판이 막 이게 비이성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조국혁신당을 다소 좀 선호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중도가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야? 찍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가 아닌 사람들도 물론 포함이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 현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거 지금 추세에 보면 공식 선거 운동 전까지는 그렇게 계속 뿜뿜했는데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치솟던 조국혁신당이 조금 주춤해요. 왜냐하면 이게 해도 너무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좋아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우리 이동수 대표도 뭐 연애해보면 그렇잖아요. 막 한참 좋아하고 막 날뛸 때는 좋지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져. 지금 뭐 결혼이 그런가요? 아니 저는 막 설레. 아니 나는 지금도 설레. 미치겠어. 너 미치겠어요. 지금 설렌다. 이 사랑의 마음이 막 타올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추윤 갈등의 여파가 셌던 곳이에요. 지난번 대선 결과를 보면 부산에서만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좀 가져와서도 서울의 여파를 경기도에서는 이겼으니까 상당히 상쇄할 수 있었어요. 근데 PK가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의장이 된다? 의장설? 이게 어떻게 작동될까요? 부산 민심, PK 민심에. 그 다음에 이런 착시에서 회복되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부분이 지역구까지 민주당 후보자에게 고스란히 연결됐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했지만 이것도 자칫 역풍이나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이 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지만 참 좀 며칠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이 지역 민심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서 사실은 두 자릿수나 아까 우리 최 선생님 말씀하신 뭐 20여석에 가까운 의석이라는 건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뭐 시아버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건데 이게 그 정도 판세가 된다라는 건 거의 정권이 그냥 무너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만 돼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10석이다 다 합쳐서 부경 40석 중에. 네, 너무 그렇게 나누시지 말고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낙동강 벨트에 이제 5석인데 지금보다 상당히 뭐 3-4배가 많아지는 수준이 된다면 그건 거의 정권이 무너지는 시그널일 거예요. 그런 차원까지 가겠느냐. 위기감이라든지 또 조국혁신당이 효과가 무한정 지속이 되거나 무한정 상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낙동강 벨트의 판세 자체를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하고 약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는데 저는 메가서울 국힘에서 띄운 게 PK에 되게 큰 악영향 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 이제 부산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그동안 이 부산 상황에 대한 뭐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부산 토종 마트 중에 메가마트라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홈플러스도 그렇고 요즘에 1년에 막 2-3 군데씩 폐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도 찾아보면서 놀란 게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부산에 본사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 다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은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한 박탈감이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뭐 경남, 울산 합쳐서 우리가 한번 메가시티 만들어서 이 수도권 1급 체제에 한번 대응해보자 막 이렇게 열심히 힘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뭐 김포를 서울에다 붙이고 고향도 서울로 시켜주고 서울을 한번 좀 메가 서울로 만들어 봅시다 이러니까는 거기서 약간 우리 지역은 지금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너희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서울을 더 키워준단 말이야 하는 그 박탈감이 지금의 표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역시 이동수 대표가 30대 젊은 세대의 어떤 목소리까지 이렇게 대변해주면서 오늘 대화 중에 조국 혁신당과 PK 민심에 대한 두 고수의 생각이 가장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결과를 보고 과연 어떤 분이 밥을 살지 커피를 살지 틀린 분은 밥을 사고 맞는 분은 그냥 조금 더 저렴한 커피를 사는 걸로. 최명선 소장님이 비싼 건 본인이 산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기는 정책이 잘 팔렸거든요. 잘 안 팔렸습니다. 그럼 배 수장님 사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어쨌든 사는 걸로 우리는 얻어먹는 걸로. 아니 제가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안 팔렸단 말이에요. 소장님 좀 더 잘 나가셔야 됩니다. 예, 지금보다. 아니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기는 정책 10번은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웬만하면 저는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부분은 편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예정됐던 말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저희가 10번 방송하면서 이렇게 예정이 없는 얘기 많이 한 방송은 처음이에요. 그렇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맘 같아서 더 하고 싶지만 역대 방송 중에 가장 오래 녹화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힘듭니다. 저희 힘들어서 두 분 또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배종찬 고수님, 최병천 고수님 총선 이후에도 이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두 분을 모셔서 대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죠? 저 날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두 분 다 출연 의향 있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요. 4월 17일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늘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으시는데 날짜는 저희가 제작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배종찬, 최병천 두 70년대생 고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86년생의 고재석이었고 우리 88년생 이동수. 그래서 정말 세대 통합의 방송 해봤습니다. 오늘로 외도고수 10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